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차에 이어 학습할 연구부정행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구부정행위 두 번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사례. 5.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와 보호 수준. 6.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 학습 목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사례를 알고 연구부정행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보았을 때 제보자의 역할과 보호 수준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 내용을 알 수 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쩐 일이야? 둘이 요즘 너무 꼭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논문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동실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줘야 한다고요. 다름이 아니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너희들을 보니 저절로 힘이 나는구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네.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외에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정행위 조사 방해 및 제보자에 대한 위해 등 연구 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들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하고 있단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에는 자기 표절 혹은 연구 결과의 중복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어. 그렇군요. 그럼 각각에 대해선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네. 위조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학 연구 자료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한 것이죠. 이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독자의 판단을 그르쳐 속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주세요. 그럼 학문 분야에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생명과학 분야는 한 번도 수행한 적도 없으면서 과학실험 연구자료를 날조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행위, 임상연구에서 연구계획서의 합치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를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 대표적인 사례로 황우석 교수 사태를 말할 수 있어. 서울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할 시점에는 일부 줄기세포주만 존재하고 나머지 세포주는 줄기세포주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해당 논문에서 데이터 및 그림을 구체적인 실험 결과 없이 조작되었지. 이것이 명백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단다. 그럼 다음을 볼까? 변조의 정의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주세요. 즉,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과학적 또는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행위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간략하게 들면 다음과 같아. 네, 변조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자료를 변경하여 자료들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것, 연구 기록에서 연구 날짜나 실험 과정을 변경하는 것,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실험에 사용된 실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대상 환자의 수를 일부러 틀리게 언급하는 것,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일부러 틀리게 설명하는 것, 연구 범위에 대하여 그릇되게 언급하는 것, 임상연구에서 피험자의 기록을 다른 피험자의 기록으로 바꾸는 것,
임상연구에서 피험자가 검사를 위해 방문할 날짜와 결과를 변경하는 것. 질병 발생이나 재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혈액검사의 특정한 결과를 변경하는 것. 혈액 채취 날짜를 변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조 행위를 예방하고 변조 의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 노트의 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육해야 해. 표절의 정의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타인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자신의 기존의 창작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려는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표절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 연구자가 연구 문헌과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기 연구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를 할 경우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단다. 하지만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 전 과정에서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군요. 표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줄게. 네, 교수님. 그렇다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침을 정한 내용입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정의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로 배분에 관한 연구자 간 의견 차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논문 저자 표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해줄게.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의혹과 관련해서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논문 저자에 포함된 경우나 기여를 하였는데도 논문 저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조사의 대상이 된단다. 하지만 기여도가 20%인 공동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가 그 기여도를 40%로 책정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되어 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는 교육과학부 연구윤리 지침과는 달리 이 모든 사항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하고 있지. 고의적 허위 제보의 정의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구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구 진실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노력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의 내용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 사회의 연구윤리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임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계와 사회가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포함되었습니다. 중복 게재, 즉 자기 표절의 정의는 같은 연구 성과를 둘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학술지나 독자를 우롱하며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복 게재는 언어와 독자층이 다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논문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구 업적의 중복 평가를 피해 한국어 학술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겠지요. 아니, 내가 작년에 냈던 논문의 부분을 가져오는데 그게 왜 표절이야? 맞아, 표절이야. 남의 것도 아니고 내 아이디어인데 그걸 또 쓰면 표절이란 말이야? 그런 억지가 어딨어? 너희들 또 논쟁 중이니? 답답해요, 교수님.
동국이가 제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아요. 자기 표절도 표절이잖아요. 동실이 말이 맞단다. 그건 자신의 저작물이 일단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면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지. 인용을 할 때는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단다. 그러면 중복게재나 표절의 문제가 또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다음 4가지 경우가 있단다. 첫째,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야. 하나의 논문이면 족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만들면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 결국 이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하게 되지. 둘째, 학술지를 출판하기 위해서 편집자나 동료 심사자가 필요 없는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하지. 셋째, 새로운 저작물을 출판하면서 독자와 출판사로 하여금 이 저작물이 마치 처음 출판된 것처럼 속이는 것이 해당하고, 넷째, 연구자는 자신의 업적을 쉽게 늘려 연구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지. 내가 낸 아이디어도 다시 마음대로 못 쓴다니. 하지만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건 아니야. 가령 전문 학술지에 실린 것을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단체의 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예외로 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예외 조항을 말해줄 수는 없나요? 있긴 하지만 나라마다 관행도 약간씩 달라서 우리나라 연구윤리 지침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학위 논문은 일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독일의 경우 박사 학위 논문은 하나의 출판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어.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지침 제9조 중복게재 출간의 제한이라는 것을 참고해보자. 중복게재, 즉 자기 표절의 출간 제한은 첫째,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판하는 경우. 둘째, 연구 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판하는 경우. 셋째,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넷째,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섯째, 학술지에 짧은 서간 논문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 출간하는 경우. 여섯째,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하에 다른 편의 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일곱째,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 출판하는 경우. 여덟째,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 출판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수님, 그럼 중복 출판, 2차 출판, 살라미 논문에 대해서 용어 설명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중복 출판은 연구 성과를 둘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2차 출판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다시 출판하는 일을 뜻해. 즉, 2차 출판물은 1차 출판물의 출처를 정확히 알려줘서 2차 출판물의 바탕이 되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해. 이때 저자는 일반적으로 두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고, 두 출판물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야 하고 저자는 같아야 한단다. 보통 독자층을 넓히고자 할 때 2차 출판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야. 살라미 논문은 연구자가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일은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때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살라미 논문이 뭐야? 그것도 모르니? 살라미 논문은 단순히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큰 연구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여러 작은 연구를 만드는 논문을 뜻해.
교수님, 살라미 논문은 연구가 심화되는 것인양 연구의 수를 늘림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왜곡하고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것 같네요. 그래, 살라미 논문의 정의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으니 이어서 연구 부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 네. 살펴봤니? 이 중에 대표적인 한 예로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할게. 캠브리지대와 카이스트 공동조사 결과 금호공대에 재직 중인 피 교수가 캠브리지대 재학 시절 러시아 연구원의 논문 7편을 표절했어. 이 때문에 피 교수는 금호공대에서 재직 한 학기 만에 면직되었지.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 일본의 다이라 가치나리 사건을 들 수 있어. 세계적인 리보핵산 연구로 명성이 높은 다이라 교수의 네이처지 논문 4편이 동경대 자체 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어. 이 때문에 연구실이 해체되고 교수는 파면을 당했지. 어떻게 보면 황우석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그렇군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군요. 제각각인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 그게 문제야.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 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도 당초 구체적인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학문 분야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곧 자세한 가이드라인 혹은 일반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긴 해. 그럼 연구자의 입장에선 뭘 생각해야 되겠니? 저요. 우리 연구자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스스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연구윤리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겠죠. 정말 고민이야. 그걸 제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보하자니 선배가 알면 난감해지고 제보 안 하자니 양심에 찔린다고. 당연히 해야지.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지. 하지만 친한 선배인걸.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야. 누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라도 한 거니? 깜짝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선배가요. 동실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나 보구나. 그럼 이렇게 하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면 그 내용이나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에 신고를 해야 해. 반드시 제보자가 연구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어. 또한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갖게 된 경우도 제보가 가능해. 기관에 따라서는 익명 제보를 허용하거든. 우와, 동실아, 익명 제보라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한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는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익명 제보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단다. 제보 내용에는 연구 과제명 또는 문제가 되는 논문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그리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담아야 한다는 거야. 교수님,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없지.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다. 만약 신원이 공개될 경우
제보의 접수 및 조사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지원기관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제보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제보자 신원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도 걱정돼요. 연구기관 내외에서 퍼지면. 맞아요. 그럼 동시리의 고민거리를 해소해주기 위해 제보자가 누군지, 어떠한 보호수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제보자의 정의와 보호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는 인지한 부정행위 내용이나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된 이상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보자의 보호수단입니다. 1. 익명제보의 허용. 본 지침 제9조 2항에서는 익명제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사자가 제보자와 접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론 무분별한 음해성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익명 제보 시에는 제보의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제보 내용에는 연구 과제명 또는 문제가 되는 논문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그리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익명제보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2.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절대 금지. 본 지침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만약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비록 그것이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제보의 접수 및 조사에 관계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본 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지원기관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제보자의 성명은 익명 처리하는 등 제보자 신원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절대 금지. 제보자가 연구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원하지 않는 전보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물리적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교수님, 제보자가 대단히 중요하군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동실아. 어째 하나도 의지가 안 된다마는 어쨌든 고맙다. 교수님, 제가 내부 제보자라는 말도 들어봤는데요. 내부 제보자가 뭔지 나 알아. 회사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기밀 등을 외부로 알려지게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지. 우리 동국이도 발전하고 있구나. 연구에서도 내부 제보자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단다. 내부 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직 분야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숙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전문직 내부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렵거든. 특히 과학 실험의 세부 내용은 해당 연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지. 실험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비리 등에 대한 제보는 동료 연구자와 같은 내부자가 맡을 수밖에 없단다. 연구 진실성의 유지를 위해 과학계 내부 제보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어. 이제 제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연구윤리적으로 중요한지 알겠지? 하지만 연구사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못해. 일반적으로 연구 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대감이나 불편, 미지근한 동의만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종종 취하기도 해. 또 제보가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시키고 숨기려는 경향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 그렇다면 제보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연구자들의 연구 진실성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부정행위의 문제인식을 제고하고 제보가 대학 당국과 같은 연구기관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해. 또 제보를 이유로 사후에 보복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제보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한 예로 미국에서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69.1%가 제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봉급 인상, 승진, 종신 고용을 거부당하거나 재임용 거부,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는 등의 심각한 보복 조치를 경험한 사람이 각각 28%, 23.6%에 달했단다. 휴, 양심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군요. 제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겪는 어려운 점입니다. 첫째, 조직 문화를 저해한 장본인이자 말썽꾼, 고자질쟁이, 밀고자 등으로 비난받으며 주위 동료나 상급자들로부터 배척받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승진 거부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해고되는 등 심각한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박사과정 학생이나 포스트탁 연구원 같은 젊은 연구자가 자신의 지도교수나 상급자의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아예 소속 실험실 자체가 공중분해되어 제보자가 전문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넷째, 제보자, 피고발인, 연구기관이 개입된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선 제보자가 도리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장기간 소송과 항소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제보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배우자나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심한 경우 이혼이나 가정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수님, 제보자의 제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 그들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동실아, 좋은 질문이야. 맞아. 피조사자가 누구인지, 참고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그럼 피조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보호수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피조사자의 정의와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조사의 대상이 된 피조사자는 연구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과제의 참여자 또는 논문 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피조사자에 포함됩니다. 둘째, 같은 연구실에 있어도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 피조사자로 지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도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사 내용 및 관련자들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피조사자의 기준을 나열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A 교수는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데요. 직접 위조를 지시하지 않아도 해당 연구와 관련이 있어 피조사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중에 D 대학원생을 한번 봅시다. 직접 위조를 수행했다 하면 당연히 피조사자겠지요. 이들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조사 시 지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 교수님, 제가 연구 논문을 다 썼는데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과 처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동국이도 궁금하다고 따라왔어요. 네, 이제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처리는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알려줄게.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까?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를 진행한단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자꾸나. 예비조사는 제보 내용의 본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본조사가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결여한 모든 사안들이 바로 본조사 단계로 직행하며 발생하는 과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사제도의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비조사 시 검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보 내용이 자체 규정의 연구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연구 진실성을 주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검증 시효의 충족 여부입니다. 제보 내용에서 5년으로 정한 시효 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 고려해 봅니다. 그러나 연구 내용이 공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효와 무관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 부정행위 주체 및 관련자의 소속과 실명. 둘째,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결과물. 셋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일시입니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건을 갖춘 제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생물학부 나대로 교수가 2006년 7월 중순 자신의 실험실에서 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를 수행 중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였음. 예시 2. 반도체 연구단 백견수 연구원이 2005년 3월 20일 모 학술지에 게재한 나노소자용 식각장비 제작 및 공정 개발에 관한 논문은 한국대 하지마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임. 본조사는 제보된 연구 부정 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실 통제, 피조사자 소환 등 권리 침해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조사 과정을 구분하자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과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 단계, 조사 내용 및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 단계, 그리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판정 단계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은 조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으며 차후 조사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지원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고발부터 판정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군요. 아직 규정의 반의 반도 얘기 안 했단다. 더 자세한 규정은 참고 자료를 참조하길 바래. 이것으로 연구 부정 행위에 관한 수업을 2주에 걸쳐 공부를 하였는데 배운 내용을 보면 연구 부정 행위란 무엇인가부터 발생 배경, 범위, 유형과 사례, 제보자, 검증과 절차까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네. 연구자의 양심을 지켜주고 올바른 연구윤리가 기반이 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양심 아닐까요?
양심은 세모 모양이라 자꾸 속이게 되면 꼭지점이 사라져서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사소한 것을 어겼을 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규범들을 꼭 지키는 자세가 우리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2.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답은 O입니다. 3. 연구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없다. 답은 X입니다. 4. 기관에 따라서는 익명 제보를 허용하기도 한다. 답은 O입니다. 5.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된다. 답은 X입니다. 6. 제보했다는 이유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답은 O입니다.